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라도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그 첫 순간인 압수수색부터 재판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지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법무법인 대환의 실제 상담이나 성공 사례처럼 정말 현장 경험이 녹아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과정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그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런 절차를 이해하고 또 왜 법무법인 대환처럼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결정적인지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대환의 전문성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나요? 아, 네. 법무법인 대환 같은 경우는 그 전직 고등검사장님, 검사장님, 또 부장판사님 출신 변호사님들이 계시고요. 특히 이제 특수부에서 마약 사건을 전담하셨던 부장검사 출신이나 마약 범죄학을 전공한 경찰 수사관 출신 분들까지 말 그대로 마약 대응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이셨네요. 네. 마약 사건은 사실 수사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대환에서는 마약 전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을 다루시니까요. 총괄하시는 변호사님 이력도 대단하시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분은 검찰청 마약수사검사도 하셨고 서울지검 특수부 부장검사까지 지내셨죠. 뭐 펜타닐이나 LSD 판매 수사, 프로포폴 처방 의사 수사, 심지어 마약 판매 측 30명 동시 수사 같은 정말 굵직한 사건들 경험이 많으십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험이 실제 사건에서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겠네요. 자, 그럼 좀 상상을 해보죠.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영장을 내민다. 만약 청취자분께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왜 그 순간에 침착한 초기 대응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네, 그 순간은 뭐 극도의 충격과 당혹감이죠. 대부분은 이성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수사관들은 보통 휴대폰, 노트북 같은 걸 압수하고요. 또 그 자리에서 소변이나 모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죠. 네. 바로 이 혼란스러운 첫 순간에요. 뱉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구속영장에 나오느냐 마느냐, 더 나아가서 재판 결과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 정말요? 네. 무심코 한 말이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또 당황해서 한 행동이 이 사람 증거 인멸하려고 하네?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즉시 법률 전문가, 특히 마약 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처음이고 그냥 호기심에 한 번 그런 건데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호사 없이 혼자 해보려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 걸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마약 사건은 좀 다른 게 소변이나 모발 검사 같은 과학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아, 증거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초범이고 단순 투약이라 할지라도요. 수사기관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 혹은 또 할 것 같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범인데도요. 네. 일단 구속되면 뭐 직장, 가족, 일상의 모든 기반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진술 수위를 조절해주고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자백을 하지 않도록 돕는 거죠. 법적 절차에 맞춰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워서 구속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도록 돕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초기 대응이 중요하네요. 혹시 실제로 변호사 도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진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회사원 A씨 사례가 기억나는데요. 이분이 호기심에 잠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얼마 후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거예요. 네.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단순 실수였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이렇게 순순히 자백을 했죠. 그런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까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중형위기까지 간 거죠. 아이고. 그래서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인이 A씨가 초범인 점, 그리고 정말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또 초기 자수경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받고 재활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했습니다. 아, 그런 노력들이? 네. 그 결과 사실 실현 가능성이 꽤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건 초기에 어떤 법적 전력을 받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죠. 그렇군요. 정말 큰 차이네요. 그러면 그 압수수색 현장이나 첫 경찰 조사 때 변호사가 같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의지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도 크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영장이 이게 적법하게 발부된 건지, 또 영장에 적힌 범위 내에서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지, 혹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감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조사 때는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한 뒤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 전략을 함께 세웁니다.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툴지, 또 수사관이 혹시 유도 질문을 하거나 압박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조언하고 방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소 여부나 나중에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 단추를 잘 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소가 되어서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요. 그때는 변호사의 역할이 또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리고 혹시 사건이 다 끝난 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재판 단계에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것 외에도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 재범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중독치료 의지라든지 가족들의 탄원서 같은 것들이요. 이런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차계적으로 준비해서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양형 자료가 중요하군요. 네. 통계적으로 봐도 2025년 기준으로 마약 사건에서 기소 유예가 한 18%, 벌금형이 한 3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결과 뒤에는 사실 이런 전문적인 양형 변론 전략이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좋은 변호사의 조력은 판결 선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중독치료기관을 연결해 준다거나 재활 프로그램 안내 같은 다시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안내하기도 하죠. 단순히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의 회복을 돕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마약 사건은 정말 그 초기 압수수색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 특히 관련 수사나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왕 같은 곳의 도움이 정말 필수적이군요. 그 순간의 선택이 정말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 깊이 와닿네요. 맞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삶과 미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법적 절차나 대응 방법을 미리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은 정말 충분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볼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런 법적인 도움을 넘어서 개인이 다시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또 어떤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더 고민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